리소그래피에서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겠죠. 리소그래피의 어떤 성능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점이 해상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작은 피처 사이즈를 디파인 할 수 있겠는가. 레졸루션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간략히 소개했었는데요. 이 리소그래피에서의 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광학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 해상력을 어,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디프렉션, 회절이라는 현상에 기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내 강의 노트에서 보고 계시는 이 광학 얼개 시스템에서 실제 회절이라는 현상이 심각하게 아, 발생하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바로 그 회절이라는 현상이 출발하는 지점은 바로 우리가 보통 마스크라고 불리는 요 마스크에서의 작은 피처 사이즈로부터 어, 빛이 회절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어, 회절이 일어나게 될 때 요 트랜스미티드 빔과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의 각도로 빛이 퍼져나가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그 회절 현상이 결국 우리가 해상할 수 있는 한계를 이론적으로 결정짓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실제 이미지 플레인상에서 회절 패턴을 보면 이게 트랜스미티드 빔이죠. 뭐 0차원 제로스 오더 빔이라고도 하고 이게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이런 식으로 외곽적으로 더 큰 그 회절각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빛일수록 회절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각도가 커지게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단면상에서 우리가 이미지 플레인에 얻어지는 빛의 콘트라스트, 빛의 그 음영을 플롯해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러한 콘트라스트를 얻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바로 이 첫 번째 얻어지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레졸루션 R이라고 정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R은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론적으로 이러한 그 식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얘기했고요. 이 포컬 랭스는 우리가 5대1 또는 4대1로 축소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그 리덕션과 관련되어 있는 포컬 랭스, 초점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또는 렌즈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의 렌즈란 어, 바로 요 뒷단에 있는 요 포커스 렌즈 또는 리덕션 렌즈라고 불리는 바로 이 그 두 번째 렌즈를 의미합니다. 이 렌즈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대구경의 렌즈면 우리가 더 좋은 해상도, 더 작은 R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리소그래피에서의 그 해상도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이 회절 현상에 대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회절에 대한 현상을 좀 우리가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여러분들 푸리어 트랜스폼이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어퍼처가 있어요.
여기가 회절을 일으키는 어퍼처라고 얘기해 봅시다. 빛이 이렇게 진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회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제 회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빛의 콘트라스트는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즉 어퍼처가 열려 있는 지역에 빛의 강도가 강하고 가려진 지역은 어두워지는 이런 어떤 스퀘어 웨이브 형태.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렉트 펑션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신호 처리에서 또는 회로 이론에서도 잠깐 다룰 텐데 어떤 신호의 모양이 어떤 t라는 구간 내에서만 1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인 이런 신호를 우리가 렉트 펑션이라고 불렀죠. 실제 실공간에서 회절이 일어나지 않을 때 빛의 컨트라스트가 이런 모양이지만 실제 이미지 플레인상에서 우리가 빛의 신호를 받아보면 조금 전에 봤던 모양처럼 이렇게 얻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호를 푸리어 트랜스폼 해보면 이때 얻어지는 신호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렉트 펑션을 푸리어 변환하면 뭐가 얻어지지? 스팅크 펑션이 얻어지죠. 이게 t라면 오메가 주파수 공간으로 변환되고 오메가 분의 사인 오메가라는 공간이 변환되게 되죠. 실공간은 타임 도메인이 되고 변환된 공간은 주파수 공간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런 싱크 펑션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싱크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게 되면 빛이라는 것도 어떤 변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시간에 따라 우리가 어떤 변위를 갖고 있지. 근데 빛의 강도라는 것은 이 변위의 절대값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의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게 되면요. 이렇게 얻어지죠. 이 신호가 이 모양이 우리가 실제 회절 공간에서 얻는 모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절을 공부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푸리어 옵틱스라고 부르죠. 이 푸리어 옵틱스란 실공간에서 얻어지는 신호의 모양이 회절된 공간으로 대치시키고 나면 그 회절된 어떤 컨트라스트 또는 이미지의 모양은 푸리어 변환된 모양과 일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푸리어 변환 관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학문을 우리가 푸리어 옵틱스라고 부르죠. 사실 이거를 우리가 회절을 정확히 3차원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푸리어 변환, 3차원적인 푸리어 변환을 이용해서 상당히 복잡한 수학적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하는 클래스도 아니고요. 어,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푸리어 회절을 우리가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런 푸리어 변환을 기초로 한 수학적인 비교적 복잡한 모델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리소그래피를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간단한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편한 하나의 설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절의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프렌넬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할 프라운호프 모델이 있습니다.
이 프렌넬이나 프라운호퍼나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들이죠. 프라운호퍼 같은 사람은 지금도 독일에 가면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충무공 이순신처럼 그 독일 내에서 위인의 반열에 드는 프라운호퍼 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죠. 자, 프렌넬 모델과 프라운호퍼 모델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어, 자, 우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빛이라는 것은 보통 점, 포인트 소스에서 출발을 하지. 보통 어떤 점에서 빛이 이러한 형태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보통 스페리컬 웨이브라고 그러지. 모든 방향으로 아무런 방해 요인이 없다면 빛은 이러한 형태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상적으로 그리는 이 선을 웨이브 프론트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단면에서 보면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입니까? 이렇게 파동의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시뉴소이달하게 진동하면서 전파해 나가는 그러한 파동의 일종이라고 보는데요. 요 어떤 위상이 존재하겠지. 어떤 특정 위상이 시간이 지나면 요 위상이 이렇게 전파해 나갔어. 그러면 요 빛이라는 게 하나가 아닐 거 아니야. 옆에도 또 동일한 빛이 이렇게 전파돼 나가겠죠. 이놈의 위상도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전파해 나갔단 말이야. 그럼 요 위상을 이은 요 가상적인 선들이 있겠죠. 요 선들을 우리는 웨이브 프론트라고 합니다. 동일 위상을 연결해서 그린 선을 우리가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가상적인 선들은 다 웨이브 프론트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웨이브 프론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떤 점 원에서 출발한 빛은 이런 스페리컬한 형태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어, 이 물론 이 멀리서 매우 멀리서 우리가 이 빛을 바라본다면 아주 굉장히 무한대의 거리에서 우리가 이 빛을 바라본다면 이 무한대의 거리 여기가 이미지 플레인이라고 한다면요. 이 그 무한대의 거리에서 이 빛의 소위 종단면 웨이브 프론트는 거의 플레인 평면과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그 빛을 플레인 웨이브 평면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제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는 플레인 웨이브가 아니지 스페리컬 웨이브로 느껴지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빛이 플레인 웨이브 평면파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이 포인트 소스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여러 개의 빛의 포인트 소스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스페리컬 웨이브로 빛들이 퍼져나간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요 접선을 이루고 있는 면이 바로 웨이브 프론트가 될 거고요. 이러한 것이 마치 플레인처럼 이렇게 전파해 나간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원리를 우리가 호이겐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들었을 텐데, 자, 내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프렌넬 모델과 프라운호퍼 모델의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어퍼처가 이렇게 있는데요. 플레인 웨이브가 이렇게 전파되어 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내가 뭐라 했냐면 이 플레인 웨이브들은 작은 가상적으로 작은 점들에서부터 스페리컬 웨이브들의 집합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 어떤 작은 어퍼처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만 스페리컬 웨이브가 전파되게 되고요. 나머지 요 작은 점들에 해당하는 빛들은 다 블락킹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퍼처에 이런 플레인 웨이브가 도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빛은 플레인 웨이브가 아니라 요 작은 어퍼처로부터 마치 새로운 포인트 소스에서 빛이
발현되는 것처럼 스페리컬 웨이브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만일 이미지 플레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미지 플레인이 만약 여기 가까운 데 있어. 이걸 우리가 포컬 랭스라고 부른다 했지. 이 포컬 랭스가 크지 않아. 만일 작은 값이라면 이 이미지 플레인 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빛의 웨이브 프론트 모양은 스페리컬한 모양이 될 겁니다. 즉 평면파 형태로 빛이 도달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 이런 가정하에서, 이런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회절 모델을 우리가 프렌넬 모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만일 이미지 플레인이 굉장히 F가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이미지 플레인이 굉장히 이 어퍼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먼 거리에서는 도달하는 빛이 거의 플레인 웨이브, 평면 웨이브 형태로 도달한다라고 봐도 무관하겠지. 이럴 때 셋업된 하나의 또 회절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프라운호퍼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둘 다 복잡하긴 마찬가지지만 비교적 해석의 관점에서는 프라운호퍼 모델이 좀 더 간편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리소그래피에서는 두 가지 리소그래피 시스템이 있다 그랬지. 첫 번에는 1대1 프린팅 시스템, 마스크와 웨이퍼가 거의 맞닿아 있는 그런 경우라면 포컬 랭스가 굉장히 작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프렌넬 모델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마스크에 뭐 크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웨이퍼가 바로 맞닿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빛들이 아직 플레인 웨이브가 되기 전에 웨이퍼라는 이미지 플레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1대1 프린팅 시스템에서는 프라운호퍼 모델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프렌넬 모델이 오로지 우리가 사용 가능한 모델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즉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퍼처라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 피처 사이즈, 마스크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의 패턴 사이즈가 매우 작단 말이야. 따라서 상대적으로 포컬 랭스가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위 프라운호퍼 모델이 적용 가능하고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요 니어 필드라고 불리는 프렌넬 모델은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필드의 요 포컬 랭스가 충분히 길다. 상대적으로 어퍼처의 사이즈는 매우 작다. 라는 가정하에 입각한 프라운호퍼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미지 플레인이 있습니다. 이미지 플레인이 있고요. 이게 웨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어퍼처가 존재, 어퍼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그려놓은 거고 실제 어퍼처의 사이즈는 매우 작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워퍼처의 실질적으로는 둥그런, 2차원적으로는 둥그런 어떤 그런 워퍼처가 되겠지만 이 경우는 지금 단면만을 보는 1차원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너비를 슬릿과 같은 거지. 슬릿의 너비를 D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 포컬 랭스가 D보다 훨씬 크다라고 보는 거야. 즉 필드가 굉장히 무한대에 가깝다. 파필드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실제 이렇게 스페리컬한 웨이브가 전파되겠지만 F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지 플레인 상에서 도달할 때는 우리는 거의 평면파 형태로 느낀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F입니다. 중심축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게 2분의 D가 되는 것이, 이 평면파 형태로 빛이 이렇게 전파되어 왔어요. 자, 요 가림막에 의해서 요 오퍼처가 열려진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빛들은 다 블라킹이 되는 거고요. 요 위로 2분의 D, 아래로 2분의 D라는 열려져 있는 슬릿을 통해서만 빛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제는 이 작은 공간에도 수도 없이 무수히 많은 빛들이 통과를 하겠지만 그 중에 일단 두 가지 빛만 고려를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는 요 슬릿의 윗부분을 근접해서 통과한 빛을 생각해 보자고. 그 빛은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퍼져나갈 거. 그리고 요 빛과 2분의 D만큼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즉 축을 통과한 빛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얘도 또 플레인 웨이브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라. 자, 이 두 개의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상호 간섭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빛의 간섭 원리를 잘 알고 있죠? 하나의 빛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고 또 다른 빛이 같은 위상으로, 같은 위상이라는 건 같이 맥시멈이 됐다가 같이 미니멈이 된다는 거야. 이런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는 빛이 이렇게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소위 상승 간섭이라 합니다. 그래서 두 배의 진폭을 가지면서 진동하게 되죠. 그런데 만일 위상이 180도 어긋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파동이 2분의 람다만큼, 180도 이상이 어긋났다는 얘기는 파장의 관점으로 하면 반파장만큼 어긋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파란 형태의 이런 파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파동과 파란색 파동을 우리가 간섭시키게 되면 완전 상쇄 간섭이 일어나죠. 즉 완전 상쇄 간섭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상쇄 간섭이 일어날 조건은 두 개의 파장이 이 갖는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위상으로 보면 180도만큼 위상 차이가 날 때 완전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출발한 요 끝자락에서 출발한 빛은 내가 입체적으로는 이렇게 스페리컬한 웨이브를 가겠지만 어떤 필요한 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러한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요 중심부에서 출발한 빛은 이러한 경로를 달리게 돼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리는 거리가 다르죠.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녹색으로 칠한 빛은 더 먼 거리를 달려야 되고요. 파란색의 파동은 보다 짧은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P라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 두 개의 빛 간에는 소위 말해서 달린 거리의 차이가 달라지게 돼요. 경로차, 우리가 path difference라고 그러죠. path difference가 발생을 해요. 이 경로 차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로차가 만일 2분의 람다, 파장의 반파장만큼 차이가 난다면 이 P란 지점에서는 두 개의 빛이 서로 간에 완전 상쇄 간섭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지점은 완전히 어두워질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자, 그럼 이 지점을 잘 보시면요.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
이게 2분의 D고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주의할 게 이 거리는 포컬 랭스인데 이거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굉장히 farfield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잔 말이야. 여기가 P란 지점입니다. 경로 요 빛과 요 거리와 요 거리의 거리차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F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냥 수직을 내려도 수선을 내려도 크게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의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그러면 경로 차이랑 결국 두 빛이 만드는 경로 차이란 바로 요 길입니다. 요게 세타죠. 그래서 요 길이, 요게 경로 차인데요. 요 경로 차이는 델타 L이라고 한다면 경로 차이는 2분의 D 사인 세타가 돼요. 이게 소위 2분의 람다가 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요 P란 지점은 완전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은 D 사인 세타는 람다라는 이런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왜 빛이 두 개만 있습니까? 빛은 이게 아무리 작더라도 무수히 많은 빛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바로 요 끝자락보다 조금 밑에 있는 요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일하게 이 빛이 요거보다 조금 밑에 있는 요 빛과 간섭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요 사이의 거리는 2분의 D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빛과 요 빛이 P에서 이루는 간섭 조건도 여전히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즉, 두 빛과의 거리가 2분의 D로 유지되는 어떠한 두 개의 빛을 여러분들이 짝을 지어서 간섭 조건을 찾아봐도 여전히 P라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두워질 조건은 D 사인 세타는 람다라는 이런 조건이 얻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왜 2분의 D만큼 거리 떨어진 빛만 고려합니까? 더 가까이 있는 빛들 간의 간섭은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고려해야죠. 자, 요번에는 잘못된 얘기 4가 돼야 되는데 합니다. 요 빛과 요번에는 4분의 D만큼 떨어진 두 개의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 두 빛 간의 경로 차이는 4분의 D 사인 세타가 되고요. 동일하게 요 놈이 P란 지점에서 어두워질 조건은 동일하게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얻어지는 조건은 D 사인 세타는 2람다가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D 사인 세타는 3람다가 나오고 3람다라는 조건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간격을 여러분들이 계속 줄여나가면 여러 가지의 소위 이미지 플레인상에서 어떤 P란 지점에서 우리가 완전히 어두운 컨트라스트를 얻게 될 조건들이 여러 개의 조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다 합쳐서 쓴다면 D 사인 세타는 M 람다라고 쓸 수 있고요. M은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정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미지를 보면 어퍼처가 있고요. 자, D 사인 세타는 M 람다라는 조건이 결국
어떤 이미지 플레인 특정 지점에서 우리가 완전히 어두운 제로 인텐시티의 빛을 우리가 관찰할 조건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야? 빛이라는 것이 파동이고 간섭의 결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세타가 0일 때는 트랜스미티드 빔, 완전히 투과한 빛의 강한 강도가 얻어지게 되고요. M이 1일 때 우리가 얻어지는 요 M을 여러분이 1을 대입해 보면 요 세타가 얻어질 거 아닙니까? 그 세타의 지점에서 첫 번째 어두워지는 점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M을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어두워지는 지점이 생겨나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M이 1일 때 첫 번째 어두워지고 나서 밝아지는 요 첫 번째 빛을 우리는 퍼스트 오더라고 불리는 거야. 퍼스트 오더 빔이라고 부르는 거야. 퍼스트 오더 디프렉티드 빔이라고 부르는 거야. 세컨 오더가 되겠지. 이쪽으로도 M이-1이면 똑같이 퍼스트 오더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M은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전개되는 정수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d 사인 세타는 m 람다 또는 사인 세타는 d분의 m 람다라는 바로 회절 조건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디프렉션 컨디션. 즉 회절이란 결국 뭐의 결과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파필드, 즉 뭐 질문이 있었네. d 사인 세타가 m 람다라는 식 자체가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파동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요. 상쇄 간섭이든 상승 간섭이든 결국 회절이란 관섭의 결과예요. 관섭의 결과. 어떤 새로운 현상은 물론 아니지. 물론 초창기에 이런 광학을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새로운 현상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다 보니 결국은 뭐야? 파동의 원래 성질. 파동이라는 것은 뭘 갖고 있어? 간섭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저희 인터피어런스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간섭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결국 회절이라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 자,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 첫 번째 어두워지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레졸루션이라고 정의했고요. 요 R을 찾고 싶은 거예요. R. R이란 요 거리를 F라고 물론 여기서는 어느 정도 approximation, 근사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100% 정확한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는 푸리어 변환을 해야 돼요. 푸리어 변환을 통해서 정확한 수학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3차원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수학적으로 복잡하고요. 수식적으로.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겠지. 지금 얘기하는 모든 모델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레졸루션이란 결국 이각이 세타니까요. F 탄젠트 세타야.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F가 D보다 매우 큰 소위 프라운호퍼 모델을 가정하자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이 세타가 거의 0이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게 퍼스트 오더든 세컨 오더든 상관없이 이 포컬 랭스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세타 값이 굉장히 작다는 거야. 물론 실질적으로 0은 아닙니다. 우리가 렌즈가 굉장히 크고요. 포컬 랭스가 무한대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세타가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근사입니다. 근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만일 정말 이상적인 프라운호프 모델에 우리가 근거를 둔다면 이 세타는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세타가 매우 작다면 여러분들 이거 알지? 이 세타는 사인 세타하고도 거의 같게 되고요. 탄젠트 세타하고도 거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F 탄젠트 세타는 그냥 F 세타랑 거의 같아요. 레디안 값으로 취했을 경우. 근데 첫 번째 어두워지는 지역이니까 사인 세타는 D분의 M 람다인데요. M이 1이란 말이야. 그래서 D분의 람다예요. 근데 이게 또 세타랑 거의 같아. 분사적으로. 따라서 레졸루션은 결국 분사적으로는 F 곱하기 D분의 람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게 우리가 1차원적인 슬릿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찾은 레졸루션의 값인데요. 실제 이 슬릿은 이런 1차원적인 슬릿이 아니라 위에서 보면 둥그렇지. 2차원적인 슬릿입니다. 어퍼처예요, 실질적으로. 따라서 이 2차원적인 디멘전을 고려하면 이 앞에 1.22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식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봤던 바로 이 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레일라이의 레졸루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해상도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 박스 안에서 보시고 있는 바로 이 식이 레일라이의 해상도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또 새로운 게 n이라는 값이 보이고 있지. 이 람다란 여기서 얘기했던 람다란 진공 중에서의 파장입니다. 자, 지금 우리 모든 빛의 굴절이나 간섭 현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지금 가정을 했냐면 어, 진공, 아무것도 없는 공간 상에서 일어났을 때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떤 물질의 파장이 있어요. 이게 공기야. 공기 중에서 빛이 이렇게 람다라는 파장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그래서 유리야. 유리라는 물질로 진입을 하게 되면 파장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음. 일반적으로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죠. 늘어나? 그런 늘어나는 경우는 보통 상식적인 물리학에서는 생각하기 어렵고요. 그런 물질 우리가 메타 물질이라고 부르지. 그거는 뭐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파장이 줄어듭니다. 즉 공기 중에서의 우리가 굴절율을 1이라고 하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진공에서의 굴절율을 1이라고 합니다. 이 굴절율 우리 리프렉티브 인덱스라고 하지. 그런데 유리다, 글래스다. 그러면 우리가 굴절율을 약 얼마로 보냐? 1.3 정도로 1.33 정도 될 거야. 굴절율 1.3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가졌던 파장에 비해서 요 유리에서 이걸 람다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요 람다 프라임은 진공 중에서의 파장의 굴절율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즉 1.3분의 1로 감소하게 돼. 속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게 되죠.
즉 진공 중의 속도가 우리가 광속이라고 보는 c 아니야? 근데 물질 안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일반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질 안에서의 속도는 진공 중의 속도의 굴절률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값을 우리가 굴절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굴절률의 정의이기도 해요.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기 중에서의 파장은 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의 파장은, 공기 중에서의 굴절률은 1.0000 이렇게 나갑니다. 거의 1이에요. 그래서 그냥 1이라고 보는 거야. 진공이랑 똑같이. 근데 이게 공기 중에서의 파장을 람다라고 한다면 어떤 굴절률을 갖고 있는 물질, 유리의 경우는 1.5입니다. 내가 착각했어. 1.5 정도 되고, 물이 한 1.33 정도 돼요. 물이 갖는 굴절률이. 그래서 빛이 물 안으로 진입을 했다. 그럼 물 안에서의 파장은 약 1.3분의 1로 파장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질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매질에서의 빛의 파장은 일반적으로 n분의 람다, 이때 람다는 진공 중에서의 파장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인 파장은 n분의 람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그래서 요 람다 자리에 n분의 람다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이 뭐지? 일반적으로 빛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뭐 F라고 써도 좋고. 아마 이걸 묻는 것 같은데, 어, 자, 여기가 진공이었어요. 진공 중에서 빛의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속도지. 어, 파장도 존재하겠지. 람다 제로라는 파장으로 존재를 하겠죠. 자, 근데 굴절률이 1일 때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가 이랬고 파장이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만일 유리안으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 뭐가 안 변하겠어?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도 n분의 1로 줄어들고 얘의 굴절률이 n이라면 속도도 여기서의 속도는 n분의 c가 되고요. 파장도 n분의 람다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람다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안 변하는 거야? 프리퀀시가 안 변하는 거야. 즉 빛은 어떤 A란 물질에서 B란 물질로 들어갈 때 또는 B란 물질에서 다시 C란 물질로 들어갈 때 물질에 상관없이 여러 개의 물질을 통과해 나갈 때 어, 속도와 파장은 끊임없이 그 물질이 갖는 굴절률에 따라 변화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특성이 존재하지. 그게 바로 프리퀀시예요. 여러분들 물리전자에서 배웠잖아. 빛이 포톤이 갖는 에너지는 포톤, 입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는 h 누로 주어지고요. 바로 이게 광자라고 갖는 빛의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퀀시는 항상 물질에 따라 상관없이 유지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일 파장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이 됐나? 김영우, 답변이 됐어. 넘어가도 돼? 지금 우리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자꾸만 이런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졸루션이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소위 파필드의 모델, 프라운호퍼의 모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레일라이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불리는 해상도 식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차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근사식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그래서 요 포칼 랭스에 대한 얘기는 뭐 누차 했으니까 일단 접어두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리덕션 렌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보다 우수한 해상도를 갖는, 즉 R이 매우 작은 어,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요 N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요 N이 굴절률이에요. 굴절률. 근데 여러분들 어, 보통 리소그래피 하면 다 모든 렌즈나 마스크 사이의 공간들이 다 공기라고 생각하지만 어, 바로 이런 해상도를 쥐어짜기 위해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테크닉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워터 임머전 리소그래피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물에 담근다는 거야. 임머전 한다는 거는 물에 완전히 담그는 리소그래피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웨이퍼가 딱 들어오면요. 매스크 스테이지에 딱 웨이퍼가 들어오게 되면 요 매스크와 그 웨이퍼 사이에는 리덕션 렌즈라는 경통이 존재해요. 굉장히 길고 두꺼운, 나중에 사진이 있나? 이 리덕션 렌즈는 렌즈 하나가 아니라 했지.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게 리덕션 렌즈입니다. 보통 뭐 10개 뭐 이상의 렌즈들이 쫙 줄 서 있어요. 어, 요 밑단에 이제 웨이퍼가 로딩이 되고 마스크는 이 위에 들어가겠지. 근데 요 가장 요 렌즈 경통 밑에 바로 밑바닥과 웨이퍼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좁은데요. 요 사이로 물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 그 모든 그 굴절 현상이 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도록 그렇게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옵션이에요, 옵션. ARF나 뭐 이런 시스템 보면 물론 공기 중에서 우리가 리소그래피를 할 수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이 워터 임머전 리소그래피를 하겠다 그러면 이 옵션을 붙이게 되면 물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물의 굴절률이 한 1.33 정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 레졸루션이 1.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여러분들은 1.3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 뭐 그게 큰 대수냐고 생각하겠지만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사실상 이 레졸루션을 요만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장비, 얼마나 비싼 장비야. 이, 이 산원 장비에 거기에 관련된 ARF 내가 시스템을 갖고 있어. ARF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포토리스트도 ARF에 맞춰져 있고요. 매스크도 ARF에 맞춰져 있고 제반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ARF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했던 모든 공정들도 ARF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해도 20나노까지 밖에 내가 안 돼. 무슨 수를 써도 이 어떻게 보면 장비의 극한 한계란 말이야. 그런데 인머전 리소그래피를 쓰게 되면 그거의 1.3분의 1, 예를 들어서 뭐 그게 한 15나노 정도다로 줄어든다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은 경우 이 인멀전 리소그래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뭐 물이 착 들어오면 물 안에 공기방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천천히 공기방울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 처리 속도가 또 느려져요. 웨이퍼는 뭐 거의 어, 분당 하나씩은 최소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이 빨리 들어왔다 또 빨리 나가고 이런 그 시스템이 적용돼야 되고 그때마다 물이 아주 그 들어와서 공기방울 하나도 없이 완벽한 상태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이 웨일라이의 그 해상도식을 아까 질문한 학생 내가 답변을 했지? 답변했나? 정신이 내가 깜빡깜빡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거를 우리가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적용해서 요 웨일라이의 해상도식을 조금 변형을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식입니다. 자, 여기 그 일종의 리덕션 렌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어퍼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이미지 플레인 웨이퍼예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집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각도를 지금 알파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 알파란 뭐야? 이 렌즈가 에 의해서 꺾이는 각도가 바로 알파예요. 알파. 알파가 크다는 건 뭐야? 렌즈의 구경이 크다는 겁니다. 큰 렌즈일수록 더 많이 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알파라는 것은 여기선 지금 각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알파란 렌즈의 요 리덕션 렌즈의 구경을 대변하는 패러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레졸루션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는데 요 렌즈의 구경이 D니까 요 반쪽이 2분의 D고요. F가 매우 크다면 요 길이나 이 길이나 거의 같아. 그래서 F 사인 알파가 근사적으로 2분의 D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어프락시메이션입니다. 이건 그냥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앞에 붙는 그 팩터들이 붙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너무 이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건 다 근사입니다. 근사. 자,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이 식에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레졸루션을 0.61 곱하기 n 사인 알파분의 람다라는 식으로 고쳤을 수 있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식이 근데 이 0.1이라는 게 근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K1이라는 상수로 놓게 돼요. 그래서 레졸루션은 리소그래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레졸루션은 K1이라는 상수 곱하기 n 사인 알파분의 람다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리소그래피 뭐 문헌이나 어떤 책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해상도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식입니다. 바로 이 식이죠. 이제 이거는 안 맞고요. 그러니까 K1이라는 상수로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리소그래피 레졸루션을 포함해서 리소그래피 정말 좋은 리소그래피란 어떠한 패러미터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느냐, 어떤 관점이 좋아야지만 또는 어떤 지표가 좋아야지만 우리는 그 리소그래피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퍼포먼스 패러미터가 되는 거지. 성능 지표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리소그래피의 성능 지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그 리소그래피 장비를 포함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리소그래피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소그래피 장비도 물론 성능이 우수해야 되지만 여기에 뭐가 합해지는 거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즉 공정의 능력이죠. 실력이지. 엔지니어의 실력. 실제 이걸 운영하는 엔지니어의 실력이 합쳐진 그거를 우리는 리소그래피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리소그래피의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작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따져봐야 될 지표겠죠. 두 번째는 depth of focus입니다. 도프라고 불리는. 이 도프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했죠. 즉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높낮이가 실제 웨이퍼의 높낮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높이와 더 아래쪽에 있는 높이 사이에, 즉 이런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우리가 이 정도 높낮이에서는 동시에 포커싱을 할 수 있다라면 요게 한계야. 그러면 요게 바로 도프가 된다. 요게 예를 들어서 100나노미터다. 그러면 우리가 100나노미터의 웨이퍼상의 높낮이 안에서는 동일하게 안정된 포커싱을 할 수 있다. 안정된 리소그래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오브 뷰라는 거는 필드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드가 뭐라 그랬어?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웨이프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물론 여기 마스크가 있을 텐데 이 마스크 전체의 모양이 렌즈에 이렇게 담겨서 정보가 웨이퍼의 한 영역에 찍히는데요. 약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축소가 돼서 그럴 때 웨이퍼의 전 영역에 찍히는 게 물론 아니고 웨이퍼의 한 작은 영역에 찍히게 되는데요. 요 우리가 한 번에 마스크 한 장으로 탁 빛을 노출시켜서 찍을 수 있는 영역의 크기를 field of view 또는 field size라고 한다고 했죠. 이 field size는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 왜 크면 유리합니까? 생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 누차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 필드가 크려면 뭐가 커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렌즈가 커야 돼요. 리덕션 렌즈가 커야 됩니다. 근데 렌즈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우선 렌즈 자체를 보통 옛날에는 그 렌즈를 유리 또는 콜즈로 만들었어요. 그렇다가 뭐 마그네슘 플로라이드, 리튬 플로라이드 등등 뭐 이런 물질을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퓨즈 실리카라는 이것도 역시 SiO2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유리의 일종이지. 하지만 용융점이 굉장히 높은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그 퓨즈 실리카로 유리의 물질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대구경의 그 유리 재질을 만들다 보면 이 안에 온갖 디펙트들이 들어가게 되고 공기방울도 들어가게 되고 또는 어떤 석출물이라고 부르죠. 프레시피테이트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선 안 되잖아. 다 결함 아니에요. 그대로 웨이퍼상의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결함이 없는 깨끗한 유리의 재질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지만 이건 넘어야 될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해요. 렌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구면수차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수차,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아이고, 이거 뭐 얘기하다 보면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수차라고 하죠, 우리말로. 우리가 빛이 이렇게 가면 굴절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 굴절을 일으키는 현상은 바로 빛의 굴절 현상에 기인하는 거고요. 바로 공기와 렌즈 사이에 굴절률, 아까 굴절률이 얘기했잖아. 굴절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렌즈의 굴곡에 따라 빛이 어떤 한 지점에 포커싱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렌즈를 만들어도 소위 첫 번째 색수차라는 게 발생해요.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빛은 자외선 단일 파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ARF는 193나노미터라는 단일 파장을 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파장들의 빛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굴절이라는 것은 실제 파장의 함수입니다. 살짝 달라요. 여러분들 그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어? 우리가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들이 그 파장에 따라 꺾이는 각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프리즘을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색수차에 의한 현상이야. 즉 빨간 빛은 파장이 크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잖아. 그러면 얘가 어떤 유리란 물질에 의해서 굴절될 때 굴절되는 각이 달라져요. 즉 실제 자기가 느끼는 굴절률이 빛의 파장에 따라 변화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 값이 물론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고요. 따라서 빨간색은 이렇게 굴절을 하겠지만 파란색은 실제 더 많이 굴절을 할 수 있다고. 빨간색으로 그리는데 이게 파란색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파란색은 여기에 포커싱을 만들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위 퍼지한, 우리가 정확한 포커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색수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뭐 콤마라든지 코마라는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소위 에스티그마티즘이라고 불리는, 이거 우리말로 하면 난시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 렌즈 난시 교정할 때 다, 난시 있는 학생들은 난시 교정을 하죠. 렌즈가 실제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난시 있는 학생들은 안경을 벗어서 이렇게 수평으로 놓을 때와 수직으로 놓을 때 그 실제 보는 그 피사체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안경을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수직으로 놨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은 난시가 없는 거예요. 난시 교정이 안 된 렌즈를 끼고 있는 건데, 난시가 심한 학생들의 경우는 그 안경을 90도 돌리게 되면 피사체의 크기가 굉장히 달리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집속된 빛과 수평 방향으로 집속된 빛이 굴절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같은 이미지 플레인상에 맺히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에스티그마티즘, 난시 효과라고 불러요. 등등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 렌즈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렌즈라는 것이 극복해야 될, 우리가 뭐 맨나노를 다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그 아주 정밀한 레졸루션을 요구하는 렌즈에 있어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렌즈에 다 저해 요소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굉장히 큰 구경의 렌즈를 만든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렌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카메라,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 기억을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다 일본 카메라가 대세였어요. 뭐 나이콘, 캐논 뭐 이런 그 일본 계열 회사들이 어, 지금도 뭐 아직도 일본 카메라들이 유명하죠. 따라서 리소그래피 시스템도 옛날에 그 아일라인 시대까지만 해도 캐논, 나이콘을 중심으로 한 일본 회사들이 스태퍼 시장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독주를 했죠, 일본 회사들이. 근데 이 뒤에 이제 KRF에서부터 ARF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일본 회사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소위 그 ASML에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얘기하다 옆으로 흘렀나? 아무튼 이 렌즈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특히 대구경의 렌즈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필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새버렸네. 필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렌즈가 또 커야 돼요. 근데 이 렌즈를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했지. 그 다음에 뭐 모듈레이션 트랜스퍼 펑션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애큐러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정밀하게 패턴을 정렬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장 돈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죠. 이 리소그래피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그 성능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레졸루션이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는데요. 이때 요 n 사인 알파를 우리는 NA라고 불러요. 그리고 Numerical Approach라고 부릅니다. 그냥 현장에서는 NA라고 NA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 자, 이 NA 값은 결국 두 개의 팩터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NA가 크면 클수록 단순하게 레졸루션은 좋아집니다. 작은 R 값을 갖게 되고요. 당연히 광원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레졸루션을 갖게 돼요. 동시에. 그러면 하이 NA란 뭐냐? 좋은 NA란 뭐냐? 요즘 리소그래피 시스템들이 하이 NA를 추구하고 있죠. 하이 NA를 추구해서 보다 좋은 레졸루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태동된 지 얼마 안 된 EUV 리소그래피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ARF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NA 값이 약 어느 정도 되냐면 이 NA란 단위가 없는 값이에요. N이라는 굴절률도 단위가 없고요. 사인 알파도 물론 단위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요 뉴메리컬 어퍼처는 디멘전리스 단위가 없는 값이고요. 당연히 NA가 크면 클수록 하이 NA일수록 우수한 리소그래피를 지향합니다. 보통 하이 NA란 0.6 이상의 NA 값을 가진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건 내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야. 어디에도 하이 NA는 0.6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대강 얘기한다면 보통 0.6에서 0.7 이상이면 사실 이런 NA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NA를 가지려면 그냥 공기 중에서 리소그래피를 한다면 N은 1이고요. 아까 인머전을 리소그래피를 하면 이게 요 스몰 n이 1.33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NA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인머전 리소그래피입니다. 물을 이용해서 굴절률을 상승시켜서 NA 값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사인 알파를 키우는 거야. 사인 알파란 뭐라 했어 아까? 요 렌즈 끝단에서 꺾이는 빛의 각도고요. 결국 렌즈의 구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구경 얼마나 대구경 렌즈이냐를 얘기하는 거야. 사인 알파의 의미. 따라서 NA를 키우기 위해서는 즉 하이 NA가 되기 위해서는 워터 임머전으로 가든지 또는 요즘은 물도 모자라서 여기에 물보다 굴절률이 높은 오일 같은 걸 채워서 리소그래피를 하려고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성공적인지 아직 생산에는 적용된 바 내가 들은 바가 없고요.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 굴절률을 키우는 하나의 방안이 될 거고 가장 결정적인 하이 NA의 해결 방법은 대구경 렌즈를
큰 렌즈를 우리가 구사하는 거예요. 근데 렌즈가 커지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렌즈의 크기가 보통 구경이 1m를 안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렌즈를 무한히 해서 3m, 4m의 렌즈를 만든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람다를 줄이고 NA를 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레졸루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K1은 뭐냐? K1은 이론적으로는 이게 0.61이라고 그랬지. 근데 K1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좋은 겁니다. 작은 레졸루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K1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K1은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라인에 숨어 있는 테크놀로지가, 즉 프로세스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동일한 장비, 동일한 환경 하에서도 어떠한 해상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테크닉을 쓰느냐, 이거 우리가 RET라고 하는데요. 레졸루션 인핸스먼트 테크닉, 해상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당연히 누차이겠지만 주어진 장부 갖고 끝까지 쥐어짜서 해상도를 극한까지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반도체 칩메이커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총칭해서 레졸루션 인핸스먼트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 RET를 얼마나 잘 구사하고 또 여기 얼마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K1 값이 변한단 말이에요. 즉 여기 이 K1이란 결국 쉽게 얘기한다면 엔지니어의 실력이에요.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실력을 의미합니다. K1은 이론적으로는 0.25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즉 바닥 리밋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값이 0.25라고 얘기하는데요. 소위 더블 익스포저 리스그래피라는 또 테크닉이 등장하면서 그 아래로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0.2 이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가 극한까지 자꾸만 몰고 가는 겁니다.